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 돌변하는 사람, 당신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직장에서는 배려 넘치고 친절하다고 칭찬받는데 정작 가족한테는 말 한마디에 칼날이 달려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집이 편하지 않고 매일 눈치를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족한테만 이상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진짜 심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왜 하필 가족한테만 이렇게 되는 건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공통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 있는데 바로 가족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착각으로 이어집니다. 회사에서는 말 한마디, 카톡 한 줄도 조심하거든요. 실수하면 이미지가 깨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손해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긴장이 싹 풀리면서 밖에서 쌓아둔 감정의 찌꺼기를 가족한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어차피 안 떠나니까 오히려 가장 막 대해도 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밖에서 참는 거고 집에서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가장 날 것의 거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솔직함일까요?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진짜 나는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서 드러나거든요. 관객이 없어져도 따뜻한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 결혼 초반에, 아이가 어릴 때는 달랐다는 말을 가족들이 자주 하거든요.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집이 편한 공간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버리는 공간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 변화의 시점을 돌아보면 대부분 밖에서의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서거나 관계에서 큰 실망을 경험한 시점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심리 구조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부 인정에 중독된 패턴입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데 직장이나 모임에서 착하다, 배려 깊다는 칭찬을 받아야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칭찬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밖에서는 에너지를 끌어모아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집에는 그 칭찬을 해줄 관객이 없습니다. 가족은 이미 나를 알고 있고 굳이 잘 보여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집에서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집에서는 좀 편하게 굴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 편함의 대가를 가족이 치르고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밖에서 친절한 게 진짜 공감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건지를 봐야 해요. 인정 욕구에서 나온 친절은 관객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족한테 대하는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예요. 관객 없는 곳에서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여주거든요. 두 번째 패턴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서는 참아요. 사회적 규칙을 어기면 손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상사한테 화가 나도 꾹꾹 누르고 고객한테 짜증이 나도 억지로 웃으면서 버팁니다. 감정을 눌러두는데 하루 종일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러다가 집에 오면 고무줄이 끊어지듯 터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폭발의 대상이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합리화하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버텼는데 집에서 이 정도 짜증도 못 내냐고요. 그 순간 가족은 이 사람의 안식처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이 됩니다. 회사에서 욕은 못하니까 꾹 참다가 집에 와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 버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조절 능력이 낮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나는 밖에서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참음의 끝이 어디서 폭발하는지는 보지 못하면서요. 감정을 억제하는 것과 감정을 조절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억제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터지지만 조절은 에너지 자체를 건강하게 처리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패턴은 왜곡된 가족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는 원래 막 말하는 거야. 부모 말은 그냥 따르는 거야. 같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이 어릴 때 겪었던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자랐는데 멀쩡하잖아. 우리 집은 다 이래 같은 말 뒤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당사자가 자신이 상처를 준다는 자각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족끼리는 원래 이런 거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남한테는 절대 하지 못할 말을 가족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거죠. 그리고 이 패턴은 대물림됩니다.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또 같은 방식을 배우거든요. 끊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패턴은 관계를 위아래로만 보는 경우입니다. 밖에서는 상사한테 의리고 고객한테 의리고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서는 내가 갑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는 내가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왜곡된 힘의 균형을 가족 안에서 확인하려는 거죠. 내 말 못 이기지? 결국 내 말대로 되잖아?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고집이나 성격이 아니라 밖에서 채우지 못한 자존감을 가족한테서 채우려는 왜곡된 심리예요. 사회에서 억눌린 권력욕이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봐볼게요. 여러 가족 중에서도 유독 나한테만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한테는 그래도 괜찮은데 나한테만 거칠고 나한테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마음속으로 허락한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뜻이에요. 나를 만만하게 보고 감정을 쏟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또는 나에게 특정 역할을 부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희생양이 되거나 모든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역할은 어느 순간 조용히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당사자는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는지 오랫동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사 심리도 여기 연결됩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집에 와서 가족을 무시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밖에서 못 누리는 힘을 집 안에서라도 느끼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가족 한 사람에게만 유독 공격적인 경우 그 사람은 사실 가해자의 내면 문제를 대신 떠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쓰레기통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나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거리를 두고 친구에게 상처받으면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데 가족에게 상처받으면 스스로를 설득하거든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진된다는 점이에요.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상처를 정당화하려고 머릿속에서 계속 이유를 만들어내거든요. 어쩌면 그 사람도 힘든 거겠지. 나한테 신경 쓰는 방식이 이런 거겠지. 원래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나 자신을 스스로 가스라이팅하는 상황이 됩니다. 내 감정이 맞는데도 계속 틀렸다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관계의 건강 기준은 혈연이냐 아니냐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깎아내리고 존중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관계라면 그건 어떤 사이든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현실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피를 나눴다는 사실이 나쁜 대우를 견뎌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또 이런 사람들은 가끔 너무 잘해주기도 해요. 선물을 사오거나 경제적으로 도와주거나 밖에서 나를 자랑하기도 하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나한테 화내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라고요. 하지만 가끔의 친절이 일상적인 상처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처를 지우는 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한 존중이거든요. 생일 선물 하나가 1년치 폭언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내가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지, 말수가 줄고 늘 눈치를 보게 되는지, 나만 항상 미안해야 할 것 같고 죄책감이 쌓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마음속에 사랑이 있든 없든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의도가 좋았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참고 맞춰주는 방식으로는 그 관계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지금 이 방식이 통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참을수록 상대는 자신의 방식이 문제없다고 느끼거든요. 변화는 누군가 먼저 패턴을 끊을 때만 생깁니다. 그 역할을 내가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가족한테 경계를 세운다는 게 어색하고 죄책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에 가깝습니다. 마음대로 드나드는 게 아니라 서로 노크하고 들어오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폭언을 들을 때 그 자리를 피하는 선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거나 외모나 진로에 대한 비난성 발언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연락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내가 감당 가능한 시간에만 응하는 것도 경계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분명히 불편해할 겁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가족끼리 이럴 필요까지 있어 같은 말이 돌아오거든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관계의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상대의 불편함보다 나의 안전이 먼저예요.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그게 경계의 시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거리두기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함께 살고 있다면 최소한의 시간만 마주치도록 동선을 조절하고 떨어져 살 수 있다면 그 선택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무조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람으로 대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와 경계를 찾는 일입니다. 가까움이 곧 건강함은 아니에요. 또 혼자 이걸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상처는 혼자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에요. 워낙 오랫동안 이어진 패턴이고 감정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뭘 느끼는지, 어떤 경계가 필요한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건 나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계속 상처받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적절한 거리가 관계를 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가족한테 상처 주면서 남한테만 잘하는 사람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인정에 대한 갈증과 감정 조절의 미숙함, 왜곡된 가족관, 힘을 확인하고 싶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심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해는 하되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이 겪어온 일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가 아니라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쪽으로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신의 고통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상처는 실제이고 그걸 느끼는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